지금은 탐욕과 공포가 같이 좀 공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예. 손실에 대한 혐오가 굉장히 커요.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 배우는 건데 예. 결국엔 메워줄 거 아니야. 이 학습이 굉장히 많이 돼 있는 거죠. 옛날하고 달라진 게. 하나의 기회다. 이러면서 이제 메우려는 그런 움직임들도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예측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건데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중앙은행이 그렇게 도와줘가지고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문제를 갖다가 뭐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봉합? 네, 그런 건 가능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저는 이제 계속해서 매크로를 보면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포트를 넓게 펼치시는 게 맞다. 왜냐하면 매크로가요 너무 빨리 돌아요. 저는 여전히 포트를 넓게 펼치는 전략이 지금처럼 매크로가 확확 돌 때는요 충분히 필요하다. 시장의 연준 길들이기냐 아니면 얼치기 신임 일본 중앙은행 총재의 개념 없는 엇박자에서 나온 해프닝이냐, 이걸 두고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 국내 금융시장, 그런데도 아직 여지는 남아있는 것 같죠. 자, 이 국면에서 각국 중앙은행의 스탠스와 금리 정책, 그리고 이런 시장 환경에 대한 정밀한 해석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신한 프리미어의 오건영 단장을 모시고 전격적인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이게 어색합니다, 단장. 네? 저 이제 그냥 마른 단장이지만 그냥 총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좋은 일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 롤러코스터, 냉온탕, 널뛰기 뭐 이런 표현이 딱 적합한 시장 상황이었는데 이게 단기간에 이렇게 큰 변동성을 경험한 것도 참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석이 워낙 분분해요. 네네. 그래서 오건영 단장의 해석을 좀 들어보려고 모셨어요. 네네.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저기 워딩은 그렇게 나오잖아요. 뭐냐면은 엔캐리가 청산돼서 그렇다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 있던 엔자금들이 이제 청산이 되니까 해외에 있는 자산을 팔고, 그렇죠. 그렇게 받은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서 돌아와야 되니까 자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빠지고, 그리고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는 과정에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고, 그래서 엔 강세 주가 하락. 요게 이제 그 가장 대부분 많이 하시는 해석인 것 같아요. 저도 공감하고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이 된다는 건, 환율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의 가장 깔때기처럼 맨 끝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외로 자금이 나갈 때 주식을 팔든 부동산을 팔든 채권을 팔든 뭘 팔든지 간에 모든 걸 팔고 나면 그 나라의 통화가 남기 때문에 얘를 환전을 해서 나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환율이라는 건 맨 끝단에 있는 거고, 그럼 얘네들이 나가는 걸 자극하는 요인이 무엇이었는가, 그걸 좀 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쓰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볼게요. 이제 패드를 통해 좀 쓰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여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되게 커진 것 같습니다. 이 경기 침체 우려가 커졌다는 이유는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는 매월 첫 번째 날에 발표되는 게 ISM 제조업 지수인데 이게 망가졌어요. 이게 망가지면서 이 제조업이라는 게 고용을 많이 창출하는 그런 섹터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요게 망가지다 보니까 그럼 고용 시장이 둔화되겠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이제 같이 뭐가 붙은 거냐면 미국의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여기서 그 유명한 샵룰이 적용이 되면서 미국의 실업률이 4.3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그러면은 실업률이 너무 높아진 거 아니야? 이러면서요, 여기서 경기 침체 가능성을 갖다가 침체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실물 경기가 굉장히 많이 둔화된다라는 우려가 이제 여기서 커진 겁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자산 가격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자산 가격이 한번 잠깐 보시면은 사람들의 소득이라는 걸 한번 잠깐 볼게요. 사람들의 소득은 그냥 이렇게 보시죠. 이 급여를 통해 받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 투자를 해서 번 거하고 조금 다르죠, 성격이. 다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 달에 월급을 100만 원 받은 겁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해서 100만 원을 번 겁니다. 두 개가 뭐가 다르냐면, 월급은 이번 달에 받았지만 다음 달에도 그만큼 받을 거잖아요. 다다음 달에도 받을 그렇죠. 거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는 항상 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측 가능하게 꾸준히 들어오는 소득이죠. 그러면 이 급여를 바탕으로 사람들은 소비를 늘리곤 해요. 그래서 이 항상 소득이라는 것 중에 특히 급여 같은 게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투자를 통해 가지고 소득을 번 거 있잖아요. 예. 투자를 통해서 이제 돈을 벌었을 때는 예를 들어 100만 원만큼 투자 수익을 냈다. 근데 그 다음 달에도 100만 원을 벌 수 있을지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 알면 뭐 무슨 고민? 그렇죠. 매달 100만 원씩 벌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투자를 통해서 벌어들인 소득은 꾸준한 소비로 이어지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가 연준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뭐가 있냐면 중앙은행도 인플레이션을 판단을 할 때는 사람들의 고용을 많이 봐요. 고용을 보면은 월급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자산 시장을 잘 보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자산 가격이 오르고 떨어지는 거는 사실상 일회적인 거 성격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항상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얘네가 오르고 떨어진다고 해서 소비를 자극하거나 이게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가 않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별로 바라보질 않았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문제가 뭐가 되냐면 이런 게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미국 주식은 계속 오를 거야. 급여 올라가는 것보다 더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도 오르지만 다음 달에도 오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번 달에 100만 원 벌었지만 다음 달에 100만 원 벌지 어떻게 알아? 아니야, 벌어. 확실해. 그럼 다다음 달에는 잠깐 빠질지 몰라도 계속 벌어. 미국 주식 투자하면 무조건 벌어. 이 생각을 하잖아요, 만약에. 네. 네. 그 마인드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투자 소득의 항상 소득화가 되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은 그 어떻게 우리 하냐면 꿈이죠, 그게. 그렇죠. 네. 그게 가능하다면 네. 사람들은 자산 가치가 오른 거 있잖아요. 네. 그걸로 소비로 연결을 해버리겠죠. 그럼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S&P 500 지수가요. 2009년도 3월 10일 날이 금융위기 당시 저점이었거든요. 네. 그때 장중에 666포인트까지 밀렸습니다. 지금 제일 높이 올라간 게 5,600까지 올라갔거든요. 거의 10배 났네. 14년간 쉴 새 없이 밀어 올렸잖아요. 네. 그럼 항상 소득 아닌가요? 항상소득이죠. 그럼 거기다가 항상소득이- 또 그렇죠. 본인은 걱정 안 하고 네네. 401k라는 또 자기 그렇죠. 퇴직연금 계좌에 그렇게 돼버려가지고 그렇죠. 퇴직할 때 딱 보니까 100몇십 만을 받아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 찌질하게 살 이유가 없지 않나요? 당연하죠. 예, 그러면 투자 소득이 그러니까 투자 소득이라는 게 예. 소비로 연결이 되면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근데 반대도 가능하죠. 뭐냐면 투자 소득이 소비로 연결이 되면 이게 성장을 자극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반대로 예를 들어서 투자가 만약에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소득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투자가 망가졌을 때는 네. 회사 잘린 거하고 똑같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사람들의 소비가 소득을 줄이죠. 그렇죠. 소비를 소비가 줄이죠. 줄어들면서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죠. 그래서 예. 잠깐 말씀드리면 예. 이 자산 가격의 하락이 최근 나타난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엔비디아의 변동성이 되게 높아진 게 있었잖아요. 네.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흔들렸었고 예. 그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도 흔들리는데 이런 것들이 무엇을 말하게 되냐면은 자산 시장이 휘청거릴 수 있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소비를 줄이면서 이게 마찬가지로 경기 침체를 가리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합쳐지면서요.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높였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가 되는 예.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이제 경기 침체면 미국의 성장 둔화가 나타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럼 두 번째 뭐냐면 미국의 성장 둔화가 나타나는 만큼 이걸 누군가 커버해 줘야 돼요. 그럼 누가 커버해 주냐면 당연히 연준이 들어와야죠. 그래서 지난주에 FOMC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FOMC에서 이제 파월 의장한테 이거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 금리 인하해야 돼 이런 얘기를 했고요. 여기 중에서 누가 있냐면 이 매파들이 있어요. 매파는 뭐냐면 금리 높게 유지해야 되고 물가 인플레이션 잡아야 돼. 경계해야 되고 함부로 금리 내리면 안 돼 이렇게 말하던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 제일 이제 센 사람이 누가 있었냐면 이 사람은 연준 위원은 아니지만 옛날에 뉴욕 연은에 있었던 사람이죠. 네. 너들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너들리. 예, 더들리. 빌 더들리. 예, 이 사람이 지난달에 돌아섰죠. 나는 고금리고 금리 내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아니다. 7월에 빨리 내리고 이거 큰일 났다. 빨리 내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매파가 비둘기파로 변신을 해버렸죠. 그렇죠. 확 변신했죠. 그럼 더들리가 7월에 돌아섰지 않습니까? 근데 네. 더들리만 돌아선 게 아니에요. 이런 진영에 누가 있었냐면 엘 에리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유명한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이죠. 네. 예. 이 사람은 5월 달에 돌아섰어요. 예. 근데 이 사람보다 먼저 돌아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임스 블라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랜만에 듣습니다. 예, 이분은요. 돌아가셨죠? 예, 2월 달에 돌아서셔가지고 네. 3월 달에 금리 인하해야 된다고. 큰일 났다고. 제일 강한 매파. 예, 그렇죠.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이 앞에 또 누가 있었냐면 지금 연준 위원 중에 로리 로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이 사람은 지난달 11월에 돌아서요. 그래서 테이퍼링 해야 돼. 저기 뭐냐면은 양적 긴축하는 거 규모 줄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줄줄이 돌아선 거죠, 이미. 순서대로 다 돌아선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시장에서 어떠냐면 이렇게 매파라는 사람들도 실물 경기의 급격한 침체가 절벽처럼 떨어져 내릴 수 있으니까 조기에 금리 인하를 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 파월 의장은 과연 뭐라고 할까라고 해가지고 파월 의장이 등장했는데
파월 회장 얘기하는 게 빠르면 다음 달부터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시장이 꺄오 그랬죠. 근데 이제 기자회견에서 사실 이게 금리 인하를 한다 안 한다는 큰 이슈가 아니었어요. 뭐가 이슈였냐면 얼마나 해줄 건데. 이게 이슈였거든요. 근데 이제 뭐가 있었냐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예. 첫 번째 기자가 뭘 질문하냐면 9월 달에 50bp 인하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파월이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실망. 예.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가 크다는데 경기 침체 가능성은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금리를 시장이 기대하는 만큼 빠르게 내리지는 않을 거란 얘기가 되는 그리고 거죠. 그 폭도 제한적일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후에 금리 인하 경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빨리 내려줘야지 그런 얘기 안 하죠. 시장이 듣고 싶은 얘기 한마디도 안 하죠. 뭐라고 하냐면 데이터 보고 결정할게요. 이제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금리 인하를 한다 안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뒤에 금리 인하를 0.25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그 뒤에 예를 들어서 잠깐 좀 쓰면서 말씀을 드리면 시장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냐면 금리 인하를 쫙 잡아 낮추길 바라는 거고 연준은 이렇게 천천히 낮추길 바라는 거죠. 그러면 이 갭만큼 눈물이 나는 건데요. 잠깐만 볼게요. 성장하고 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금리를 내리면 주가가 보통 오른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때는 금리가 내리는 게 오히려 주가를 무너뜨려요. 그래서 금리 내려서 주가 빠졌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게 사실 이런 거예요. 금리가 내려가더라도요. 금리가 내려가는 폭 이상으로 성장이 망가지죠. 이러면 주가가 빠져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성장이 망가져가지고 주가가 빠지는 거를 금리를 요만큼 내려줘서 밑에를 그나마 커버를 쳐주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정확한 표현은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성장이 워낙 망가졌기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 이렇게 네. 해석하는 게 저는 정석이라고 봐요. 근데 우리는 그럴 때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기준금리 내릴 때 네. 전환할 때 빠지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보통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표면을 보면서 얘기하면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닐 수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내면을 같이 이제 복합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성장이 되게 빠르게 떨어져 내릴 것 같은데 그럼 금리를 이만큼 내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는 지금 언감생심 생각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뭐라는 거냐면 이거는 아닌데요라는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FOMC에서 시장은 금리 인하를 기대한 게 아니고요. 화끈한 금리 인하를 기대했는데 화끈한 게 아니라 애매한이라는 단어로 파월 의장이 이제 답을 해준 겁니다. 이게 일단 두 번째입니다. 그 시장이 약간 삐졌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이 금리를 낮춰주는데 살짝 천천히 낮춰줄 것 같아요. 예. 자, 근데 여기 이제 활용점정을 찍은 게 바로 누구냐면은 아까 시작하실 때 BOJ 말씀하셨잖아요. 네. 신임 총재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제 BOJ 이제 우에다 총재가 근데 신임이라고 하기에는 1년 지금 넘게 하셨는데 조금 하긴 애매하네요. 그 전에 총재가 너무 오래 해서 내가 그렇죠. 찔려요. 예, 구로다 총재가 8년을 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BOJ를 잠깐 보시면 예. BOJ가 이제 뭘 하냐면 이게 이제 걸작이었어요. 왜냐하면 BOJ가 어떤 특성이 있냐면 이게 워낙에 일본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네. 금리 인상을 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근데 금리 인상을 안 하니까 물가가 안 잡히는 거죠. 엔약세가 안 잡혀요. 그러니까 이제 엔약세를 잡으려면 금리 인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금리 인상을 하려니까 실물 경기가 안 좋고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 금리 인상을 해도 한 것 같이 안 하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혼을 내도 막 달래주면서 혼내잖아요. 그럼 혼을 내긴 했지만 충격이 덜 하겠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혼낸 효과가 없어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3월 달에 그 일본은행이 엔약세 막아야 된다면서 전격 금리 인상 했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를 풀었어요. 그때 시장이 깜짝 놀랐거든요. 뭔가 하나? 그랬더니 딱 이게 금리 인상하면서 다음 금리 인상은 천천히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엔약서 더 돼버렸죠. 그렇죠. 이 바보 되는 거죠. 이러면. 이러면 역시 오고야. 이 생각을 딱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6월 달에 양적 완화를 갖다 해주는 게 있어요. 매월 6조 엔씩 해주거든요. 양적 완화를 계속 엔화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월 6조 엔씩 해주는 거 이거 줄일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6월 달에 줄이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얼마나 줄여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건 다음 달에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다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다 혼내줄 거야.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혼내요? 다음 달에 알려줄게. 이거잖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역시 해봐야 우리 힘들다고 하면 금방 취소할 거야. 이러니까 N이 다시 160엔을 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혼을 내면서 시그널을 세게 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시장이 예상을 뛰어넘는 긴축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원래 시장에서는 9월달 금리 인상을 보고 있었거든요. 예. 전격 7월 딱 때려버린 거죠. 예. 그래서 N 강세를 돌려버리려고. 그리고 또 한마디 했잖아요. 그렇죠. 또. 예. 그러면서 이제
7월 달에 금리 인상을 예상을 깨고 딱 해버렸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시장이 깜짝 놀라 이게 뭐지?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시장은 그렇게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진행을 하니까. 근데 이제 기자회견 때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왔다 갔습니다. 이 기자회견이 걸작이었는데요. 그게 걸작이었죠. 네. 일단 첫 번째 이제 얘기가 그거였죠. 일단 기자들이 저기 금리 인상했는데 앞으로도 할 수 있어요 했더니 얼마든지 더 할 수 있다고. 인플레이션이 안 잡힌다면 계속해서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장이 좀 뜨끔한 거죠. 진짜? 빠르게도 할 수 있겠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근데 금리 인상하면 실물 경제가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요? 라고 했더니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지금 일본의 실질 금리는 낮은 편이고요. 지금 금리 인상 이거 해봤자 시장이 주는 충격 크지 않아요. 그 자존심 상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때 이제 시장이 이게 뭐지? 그래서 마지막 뭐라고 물어보냐면 혹시 금리를 0.5% 위로도 올릴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일본이 버블 붕괴 이후에 금리 인상을 2번 트라이를 해요. 2000년에 트라이 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07년에 트라이 한 적이 있어요. 2000년에 트라이 할 때 0.5%까지 올랐다가 다 무너졌거든요. 네. 2007년에도 0.5% 올랐다가 다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0.5% 이상 올리면 골로 가는구나. 이제 이게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물어본 거죠. 0.5 넘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0.5가 중요한 숫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때 네. 시장이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뭐가 나타나냐면 N강세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만 정리해보면 다시 이제 칠판을 좀 볼게요. 쓰면서 말씀드리면 경기 침체라는 게 있었고 FOMC라는 게 있었고 BOJ가 있었잖아요. BOJ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결국에는 여기서는 금리 인상을 하면서 긴축의 강도를 올릴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 하고요.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앞에 시작했었던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엔캐리 트레이드는 일본이 옛날부터 결국에는 버블 붕괴가 되면서 제로금리였어요. 제로금리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는 성장도 없고 금리도 낮아요. 그러면 일본 내에서는 수익을 낼 게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금융기관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뭘 하냐면은 해외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럼 해외 투자를 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조건은 일본보다 금리가 높아야 돼요. 예를 들어 일본보다 미국 금리가 높겠죠. 네. 그래서 일본 금리, 미국 금리. 그래서 금리가 낮은 곳에서 빌려가지고 금리가 높은 곳에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투자할 대상국.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국에 투자한다고 한다면 투자할 대상국의 성장이 강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여기에서 성장의 과실을 주식시장 이런 걸 투자해가지고 얻어먹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있는데 세 번째는 뭐냐면 엔화가 약세를 보여야 되고요. 반대편에서 우리가 투자하는 통화인 달러가 강세를 보여주면 돼요. 그러면 환차 이익을 먹겠죠. 왜냐하면 약세 통화를 팔고 강세 통화를 사니까 환차 이익을 낼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금리 차익을 먹을 수 있고 성장에 대한 과실도 한꺼번에 먹을 수 있어요. 그러네요. 이런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본의 금리가 낮고 미국의 금리가 높으며 미국의 성장이 강하고 그 다음에 N이 약하면서 달러가 강하면 요게 N캐리라는 화분이 그 새싹이 포록포록 자라나게 가장 좋은 환경이다. 그렇죠. 최적의 상황. 예, 근데 잠깐 볼게요. 네. 먼저 미국의 경기 침체. 그럼 뭘부터 건드리냐면 으악 하고 여기 소리가 나겠죠. 두 번째는 미국이 금리를 인하해요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으악 이렇게 되잖아요. 거꾸로 가죠. 일본이 금리를 인상해요 하니까 으악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엔캐리가 최적의 상황에서 이제 최적이 안 되잖아요. 최악의 상황으로 그렇죠. 그럼 뒤에서 돈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투자의 핵심은 내가 산 걸 뒤에서 누가 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추가 엔캐리가 안 밀려 들어오잖아요. 그럼 기존에 갔었던 사람들 중에 똑똑한 사람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팔고 나와야죠, 빨리. 구원군이 안 오면 빨리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해외에 있는 자산을 매각하고 먼저 빠지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럼 엔화가 강세로 돌죠. 네. 그럼 마지막 조건까지 건드려요. 엔화가 강세가 돌면은 엔 약세에서 달러 강세에 투자하는 건데 달러 대비해서 엔이 강세잖아요. 그러면은 이 세 가지 조건이 딱 맞으면 대부분 다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좁은 출구로 한꺼번에 밀려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럼 어제 같은 상황이 나오는 거죠. 자산을 매각해가지고 빨리 통화를 왔다 환전한 다음에 일본으로 돌아오려고 하니까 엔 강세가 급격하게 나타나면서 주식시장이 무너져버리는. 그래서 어제 시장 보시면은요. 엔화 움직임하고 똑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엔화가 막 주저앉다가 주춤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시장이 잠깐 받쳐주다가 또 엔화가 강세로 가면은 또 확 무너져 내리고 이런 그림이 나타나죠. 그리고 이제 오늘 새벽 같은 경우도 엔화가 조금 안정이 되니까 마찬가지로 반대편에서 시장도 안정세를 보이고 이제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던 근데 겁니다.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엔캐리 트레이드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을 했잖아요. 미국하고 네네. 금리 차이가 워낙 나니까 네네.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네네. 그 엔화 펀딩 해가지고
미국채 10년짜리 사면 네네. 그게 뭐 엄청난 마진이 생기니까. 네네. 근데 왜 한중대만이 그렇게 폭락하는 거예요? 아, 이제 이렇게 보시면 아니, 한일 대만. 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전 세계 시장들 중에서 어제 주식 시장이 굉장히 많이 하락했었던 곳들이 예. 미국에 대한 성장 의존도가 높은 특히 IT 같은 업종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엔캐리가 곳곳에 많이 들어가 있는 곳들 있잖아요. 거기에 시장은 좀 대체적으로 좀 많이 무너진 편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보실 게 뭐냐면 어제 시장이 좀 독특하다고 했던 게 보통 일반적으로 주가가 빠지면 달러가 보통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 달러가 세게 튀잖아요. 세죠. 예. 달러가 세지거든요. 예. 근데 어제는 환율이 내려요. 예. 이건 뭐냐 이제 그래서 되게 이상하다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번에 이제 엔캐리 청산의 가장 큰 이유가요. 미국의 성장 둔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성장이 둔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성장이 둔화가 되고 미국의 금리가 내려가잖아요. 그럼 이거는 근본적으로 달러의 약세 요인인데 이 달러의 약세 요인이 생긴 데다 달러를 때리면서 엔화를 사면서 돌아와 버리니까 달러를 다이렉트로 때려버리잖아요. 다른 통화를 파는 것보다 달러를 더 많이 팔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의 자본시장의 자금이 많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달러가 더 충격을 많이 받겠죠. 네. 그리고 이제 미국하고 경제 의존도가 매크로 전체로 굉장히 큰 의존도가 있는 나라가 멕시코 페소하고 브라질 헤알이거든요. 예. 어제 보시면 굉장히 많은 국가들의 통화가 절상이었는데 멕시코 페소하고 브라질 헤알은요 달러 대비로도 무너졌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참 요번 시장이 좀 독특했던 게 지난 2년 동안 진행됐던 건 원화, 엔화, 위안화, 유로화 그리고 저기 뭐죠 대만 통화 이런 통화들 대부분의 통화들이 다 달러 대비 약세였거든요. 그리고 이 달러를 밟았던 게 브라질 헤알하고 멕시코 페소였어요. 어제는 이게 정확하게 대칭으로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엔화랑 유로화가 달러 대비 셌고요. 왜냐면 캐리 트레이드가 청산이 되니까 그렇죠. 달러를 팔고 자국 통화를 사니까요. 근데 이제 그 반대편에서 마찬가지로 오히려 셀링을 당한 그 통화들 있죠. 얘네들은 오히려 더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게 어제 나타났었던, 그러니까 미국의 성장이 둔화돼서 나타났던, 그러면서 캐리 트레이드를 자극했었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이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이 덜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이 연출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이제 비슷한 상황이 좀 몇 번 있었는데요. 예. 잠깐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혹시 이제 그 기사들 중에서 이런 기사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게 일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제 더 이상 엔화는 안전자산이 아니다. 엔화는 이제 안전자산의 반열에선 떨어져 내려왔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 네. 참고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최근 엔화의 안전자산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왜냐하면 미중이 무역 전쟁을 하는데 엔화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코스피가 빠지는데도 엔화가 약세거든요. 그래서 엔화는 안전자산이 아니에요. 라는 얘기를 언제 했냐면 2018년도 7월 18일 날 했어요. 네. 근데 잠깐만 볼게요. 이게 2018년도 차트거든요. 네. 2018년도 보시면 요 기사가 나왔을 때가 요 2018년도 요 6, 7월 달이에요. 네. 잠깐 보시면 파란색 선이 달러 엔입니다. 어허. 엔화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엔화가 약세란 얘기예요. 예. 근데 코스피가 빠지죠. 네. 그러면 보통 코스피가 빠지면 일본 엔화가 안전자산이면 엔화가 강세를 보여야지 약세를 보이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거 이제 일본 안전자산 아니다.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코스피 박살났잖아요. 그렇죠. 엔화가 잘 버티고 있다가 그래 하면서 이제 엔화가 한꺼번에 확 주저앉는 거 보이세요? 그래서 이제 이게 엔이 눈을 번쩍 떠요. 안전자산이라는 성격. 네. 그래서 이게 엔캐리 청산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파월 회장이 엔캐리 청산되는 거 보고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네. 금리 인상 포기하고 금리 인하로 돌아요. 예. 엔화 빠지는 게 폭풍처럼 빠지거든요. 폭포처럼 흘러내리죠. 예.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케이스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코로나 때 안전자산이라던 엔화의 굴욕, 코로나 충격에 매도 없이 추락 이렇게 나와요. 그게 20년도 2월입니다. 예. 기억나네요. 근데 잠깐 보시면 이거죠. 뭐냐면 이 차트입니다. 20년도 2월이었잖아요. 20년도 2월에 보면 코로나 초기에 주가가 막 코스피가 막 주저앉기 시작을 했어요. 전 세계 주가가 여기 빠지는 거 보이시죠, 그죠? 네. 근데 빠지는데 엔화가 약세예요. 그래서 엔화는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아니다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으악 하고 엔화가 떨어지죠. 예, 이게 이제 엔캐리 청산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뒤에는 다시 한번 엔화가 근데 순식간에 솟구치거든요. 예, 솟구친 이유가요. 이게 달러까지 밟아버렸던 엔화가요. 리스크의 맨
끝자락에 가잖아요. 위기의 가장 끝자락에 가면 N하고 뭐고 다 밟아버리는 게 달러입니다. 맨 끝엔 달러 현찰만 남아요. 장기국채, 미국 장기국채도 다 포기하고 미국 장기국채 N 다 팔고요. 달러 현찰만 가지려고 해요. 맨 끝에는. 예, 그래서 이제 반전이 일어났던 거지. 2020년도 2월 달에도 N이 끝났다 이랬다가 N은 안전자산 아니다 이랬다가 또 한 번 흔들린 거죠. 최근에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최근 기사 중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이거죠. 당국 개입 약발로 떨어진 엔화, 안전자산 지위도 흔들. 24년 5월 1일이죠. 엔화라는 걸 우습게 보면은 안 되는 거죠. N 끝났어 하는 순간 확 돌고, N 끝났어 하는 순간 확 돌고, N 끝났어 하는 순간 확 돌고. 그래서 N 캐리가 청산될 때는요, 묵혔다가 한 번에 청산이 되면은 들어간 돈이 많았던 거잖아요. 나올 때의 스피드가요 어마어마해요. 통로는 제한적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거죠. 한꺼번에 빠져나가려니까 수압이, 그러니까 굉장히 호수가 뭐라고 해야 되지? 배관이 얇은데 좁은데 그냥 물이 한꺼번에 빠져나오려고 하니까 거기서 막 배관이 흔들려 버리는 이제 그런 문제가 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엔캐리를 우리가 이제 바라봤을 때 과거 사례를 보면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엔화라는 걸 되게 우습게 보다가 한순간에 확 털려버리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기 실제로 CFO분들이나 이렇게 기업에서 자금 운용 오래 하신 분들 있잖아요. 네. 이렇게 대화 나누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 엔화가 한 방에 있다고. 그래서 무서워하세요. 왜냐하면 끝난 것 같은데 한번 미치면 어마어마한 힘을 보이거든요. 그때 키코 이런 것도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 키코 사태보다는 키코는 이제 달러하고 좀 만나 있고요. 그때 이제 그거죠. N 대출. 네, 그렇죠. N 대출이 좀 헷갈리네. 많은 편이었는데 엔화 대출. 그렇죠. 이제 엔화가 계속 약세로 갈 거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은 약세로 가는 통화를 차입을 해가지고 이걸로 이제 원화로 환전한 다음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되려 엔화가 강세로 가면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에 처해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엔화가 안전자산이다라는 얘기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하고 만나 있는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엔화에 대해서 너무 많이 방심을 했죠. 근데 이제 그 프레임워크가 결국에는 이 엔화의 약세를 만들어 왔었던 프레임워크가 미국의 압도적인 성장 그리고 굉장히 낮은 금리를 유지했던 일본. 근데 지금 미국의 압도적인 성장이 둔화되는 것 같고 일본은 금리를 올리려고 하고 있고 이 두 가지가 같이 공통분모로 만나게 되니까 굉장히 큰 파급 효과를 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축이 흔들려 버린 거네. 축이 그죠? 그렇죠. 네? 예. 딱 균형감을 갖고 있었던 네. 이 탐욕의 축이 이렇게 하는 순간 공포가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금융시장이 옛날하고 달라진 게 예. 유튜브도 많이 발달해 있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저도 이제 놀라는 게 뭐냐면 진짜 제 친구 중에는 이 친구는 인공지능 아무것도 몰라요. AI 몰라요. 저보다 더 모르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AI의 미래가 엄청나다. 그래서 제가 그럼 AI 뭐 이렇게 그걸 증명해 볼 수 있냐.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했더니 하는 얘기가 주가를 봐라. 주가가 계속 올라요.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저같이 이제 AI 모르는 사람은 AI의 미래가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주가가 오르는 걸로. 그럼 사겠죠. AI 주가 오르는 걸로? 예, 예. 네. 그럼 사겠죠. 그럼 주가가 더 오를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로 증명이 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한 게 뭐냐면 지금은 무언가 과학기술을 증명할 때 실험을 통해 증명하는 게 아니라 주가가 오르는 걸로 증명을 하죠. 그러지 않나요? 제가 지금 AI 기술에 대해서 뭐 하나 설명한 거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네. LMM 뭐 이런 거 얘기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AI는 엄청난 거에 될 겁니다라는 걸 주가로 증명했지 않습니까? 엔비디아 100배 오른 걸로.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캐즘을 던지시는 거죠. 근데 그게 수익성이 그럼 아유 평생 그러고 사세요. 이제 이로 끝내버리잖아요. 그럼 대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면 주가가 오르는 걸로 증명을 했으니까. 근데 이게 역설이 있어요. 뭐냐면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가설을 부정하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그 가설을 주가 오르는 걸로 증명을 했으면 주가가 빠지면 그 가설이 부정이 돼요. 그러니까 요즘 보니까 엔비디아에 대한 캐즘이 막 들어오던데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엔캐리도 되게 비슷합니다. 네. 엔캐리는 계속 이어질 것 같다. 엔화는 안전자산 끝났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게 오랫동안 이어지면 이게 정설이 된 것 같고 아니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봐요. 그럼 엔화가 또 약세잖아요. 그러니까 끝났어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반대로 돌잖아요. 그럼 이 가설을 부정해버려요. 그럼 사람들이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꺼번에 한쪽에 확 몰려 있다가 아니네 하는 순간에 반대로 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항공모함을 반대로 확 돌려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 회전시킬 때 이 충격이 확 돌 때 그 큰 게 그렇죠. 예, 충격이 클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어제의 그림이었다고 보시면 아니 근데 예. 이게 사실 어제 전까지 정확히 얘기하면 한 일주일, 2주일 전까지만 해도 뭐 소프트 랜딩 뭐 어쨌든 예. 노 랜딩에 뭐
그죠? 네네. 완전히 파티를 즐기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네네. 야, 엔비디아 없는 사람은 박탈감을 느끼고 뭐 M7이니 또 네네. 뭐 니케이 225가 뭐 그죠? 네네. 40년 만에 뭐 최고가를 친다느니 뭐 이런 얘기들이 횡행하면서 네네. 그런데 파월 의장은 시장의 기대에 어긋난 아주 건조한 멘트를 했고 네네. 또 일본 중앙은행 총재는 충격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시장이 발작을 했잖아요, 이게. 아, 네네. 그래서 니네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너 한번 당해볼래?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쎄하게 시장에서 이 두 중앙은행 총재를 아무 세게 한번 그냥 길들여보는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의도적으로 길들이는 건 아니고요. 네. 뭐 이제 뭐 혼나볼래 이제 이렇게 한다 이건 이제 스토리텔링인 것 같고요. 네. 그것보다는 그쪽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 네. 여기서 돈을 안 풀어주면은 더 이상 이걸 유지하기가 힘든 거거든요. 네. 근데 돈을 풀어줘도 왜냐하면 성장이 둔화되는 속도가 빠를 수 있으니까 네. 그 우려가 있는 건데 그러면 돈을 많이 풀어줘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근데 네. 풀어줘도 찔끔 풀어준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의장님 김프로님은 찾아온 거예요. 네. 찾아와가지고 저희 돈 좀 빌려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제 최소 뭐 1,000만 원은 빌려주시겠지 생각을 했는데 한숨 막 쉬시면더니 갑자기 그래 들어와봐 해가지고 딱 들어왔더니 하시는 말씀이 10만 원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하고 너무 어긋나는 이제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연준도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시장은 그래서 의도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 시장에서의 흐름은 시위를 하는 거죠. 더 많은 걸 내놓으라고 시위를 하는 건데요. 이제 그 시위가 나타나는 이유를 잠깐만 좀 그래요. 프레임워크를 한번 좀 네.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이제 이런 겁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은행이 수익을 내는 구조가 이런 게 있어요. 네. 첫 번째는 단기로 돈을 빌려서 장기로 운용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건 뭐냐면 단기라는 기간하고 장기라는 기간이 있는데 단기보다 장기가 금리가 높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그렇죠. 그 사이에서 뭘 먹냐면 기간의 피죠. 기간의 프리미엄을 먹어요. 네. 이 금리차만큼 먹는 거거든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은행에 안정적인 신용, 높은 신용을 담보로 해가지고 차입을 해요. 고신용에 차입을 해가지고 이거를 리스크가 높은 차주한테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뭘 먹는 거냐면 신용. 낮은 금리에 빌려와가지고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은 낮은 기업이나 이런 데 대출을 해주니까 결국에는 신용 프리미엄을 먹게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먹어요. 그래서 회사채 투자할 때 국채 투자할 때 국채 금리가 3%인데 회사채 금리가 예를 들어 4%다. 가장 큰 이유는 회사채가 그만큼 신용도가 낮으니까 떨어지니까. 1%만큼 프리미엄을 먹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리스크가 높은 자산을 갖다 투자하게 돼요. 네. 근데 이제 요거죠. 요런 투자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단기로 돈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조금이라도 수익을 내려고 투자하려면 네. 돈을 빌리려면 어떻게 되냐면 두 개를 동시에 하면 되죠. 장기 리스크가 있는 자산을 장기로 빌리면 되겠죠. 그렇죠. 장기로 빌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내려고 보통 해요. 네. 그러면 이 돈을 어디서 구해오는데 단기로 빌려와가지고 이렇게 빌려주는 겁니다. 그냥 장기가 아니라 리스크가 있는 자산에 장기로 빌려주는 저게 건데 성공만 하면 제일 많이 먹는 그렇죠. 거죠. 근데 이 자산은 보통 이 단기는요 유동성이 높은 편이죠. 네. 왜냐면 금방 만기가 돌아오고 그렇죠. 위험도가 낮으니까. 네. 근데 여기 장기는요 유동성이 떨어지죠. 낮겠죠. 네. 그래서 유동성이 높은 걸 갖다가 유동성이 낮은 걸로 묶으면서 그 사이에서 나오는 이자 프리미엄을 먹겠다는 게 기본적으로 지금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투자의 플레이거든요. 네. 근데 이것만으로 끝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걸 또 투자하다 보니까 단기로 빌려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장기로 투자하다 보니까 답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수익이 너무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너도 나도 투자하니까 먹을 게 없는 겁니다. 레드오션이죠. 그러면 이 좁은 걸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먹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뭘 하면 되냐면 레버리지를 늘리면 되죠. 레버리지. 예, 그럼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 제가 $10,000가 있습니다. 네. $10,000로 단기 자금이 있는데 얘를 가지고 뭘 하냐면은 채권을 사요. $10,000짜리.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채권의 이자를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장기 채권의 그렇죠. 이자를.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요걸 담보로 해서 대출을 9,000을 빼요. 그런 다음에 요 9,000으로 또 채권을 9,000을 사요. 그럼 요 사이에 금리 매입 또 먹을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걸 담보로 해서 또 8,000을 빼요. 또 8,000을 사요. 그럼 쭉 내려와가지고 나중에 마지막 2,000에서 $1,000 대출 받은 다음에 얘로 또 채권을 살 수가 있죠. 예, 이렇게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면 $10,000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1 더하기 10인 1부터 10까지 더한 거니까 55,000달러로 채권을 산 거지 않습니까? 레버리지를 일으키면은요, 요 채권들의 금리 갭이요, 금리 차들을요, 촘촘하게 많이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수익이 떨어지는 만큼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한꺼번에 먹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헤지펀드들이 많이 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요, 이걸 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레버리지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수익을 내려고. 그러면 요거 잠깐만 표로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더 먼 만기, 더 멀리, 더 긴 만기죠. 네. 그 다음에 더 높은 리스크죠. 네. 더 높게. 그거 안 나와요 지금.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더 큰 레버리지를 가져가야 되죠. 그래서 네. 더 크게. 네. 이 세 가지가 시장에서는요, 수익을 낼 수 있는 가장 큰 원천이 되는 겁니다. 무슨 올림픽 표 같지 않으세요? 더 멀리, 더 높게, 더 크게. 그렇지 않나요?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더 먼 게 장기, 더 높은 게 리스크가 큰 거, 그 다음에 더 큰 건 레버리지가 큰 거죠. 예. 근데 이렇게 해서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단기에 돈을 빌려가지고 장기에 투자했는데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단기는 겁나지 않아? 근데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단기 자금 시장에서 돈이 물밀듯이 흘러나와요. 샘물처럼. 거기 계속 돈을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기로 계속 하루하루 돈을 계속 연장을 해가지고 10년 투자하는 게 이익이 나는 거예요. 하루 매일매일 연장이 된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가끔씩 시장이 확 줄어들잖아요. 쪼그라들면 이 단기 자금 시장에 문제가 생겨요. 돈이 모자라는 거죠. 그러면 이 연장이 되는 게 안 돼 있는데 다 비유동성 자산에 박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굉장히 큰 쇼크를 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쇼크가 나타났던 게 19년도에 네. 레포 사태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레포가 단기 자금을 조달하는 곳이에요. 예. 레포 사태. 예. 그리고 20년도에는요, 코로나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혹시 SVB 은행 파산했던 거 기억나세요? 오, 작년 3월인가? 네, 그렇죠. 그래서 레포 사태가 터졌을 때는요, 낫QE라는 게 있었는데 요걸로 돈을 풀어줬어요. 단기 자금 시장에 레포 시장에 돈을 풀어줬어요. 그 다음에 코비드 사태 때는 엄청난 돈을 풀어줬죠. 양적 완화로. 양적 완화. 세 번째는 SVB 터졌을 때는 BTFP라는 돈을 풀어줬어요. 그럼 이제 이걸 보면서 시장이 뭔 생각을 했냐면, 야, 이거 단기로 빌려서 장기로 투자하는 거 리스크잖아요. 왜냐면 단기 자금 시장에 돈이 많으면. 그렇죠. 근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리스크 없네. 온갖 프리미엄으로 메워주는 거죠. 그러면 과감하게 들어가야죠. 뒤에서 확실히 뒤를 봐준다면 더 멀리, 더 높게, 더 크게 이렇게 갈 수 있죠. 그러면 자산 가격은 계속해서 오를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보다 많은 자금이 계속해서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데 유동성이 단기 자금 시장에 계속 유동성을 펌프질 해주는 것 중에 뭐가 있을 거냐면, 다른 나라들 다 금리 올리고 긴축할 때 혼자 마이너스 금리에 양적 완화한 데가 있어요. 일본. 네, 그렇죠. 네. 그럼 이 자금이 거기서 일본 계속 자금이 흘러- 그렇죠. 펌프질해서 들어온 거죠. 그러면 엔캐리가 청산된다는 게 네. 과거에 비해서 그 리스크가 더 커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말씀 드리고 싶냐면, 옛날에 엔캐리 청산됐을 때 뭐 주가가 뭐 2% 빠졌어. 뭐 이럴 수 있죠. 이번에도 엔캐리 청산되면 2% 빠져야지. 그게 아니라 지금 10몇 년 동안 이어져 왔었던 이 거대한 강세장, 그리고 이제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돈을 메워줬었던 이 거대한 강세장 속에서 결국에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예전보다 훨씬 더 강해졌죠. 어마어마한 돈이 풀려나간 거죠. 근데 이 어마어마한 돈이 반대로 되감기게 되니까 주는 충격이 훨씬 클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어제 보면은 다들 이제 무슨 얘기 하셨냐면, 와, 이렇게 주가가 많이 하락할 수가 있냐. 일본 증시가 어떻게 하루에 13%가 하락하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예, 이제 결국에는 시장 구조 자체가 너무 많은 유동성 자산이 너무 많이 비유동성 자산에 가서 잠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감겼을 때 충격이 그 어느 때보다 큰 거죠. 그럼 이거 역설적으로 보면 이걸 저 같은 아마추어가 알고 있는데 프로가 모를 리가 없죠. 연준이가 모를 리 없죠. BOJ도 모를 리 없겠죠. 그럼 이제 이게 되게 무섭다는 걸 알고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럼 무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할 거고, 시장도 알고 있겠죠. 이게 뭐냐면 too big to fail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옛날에는 은행들이 너무 거대해졌을 때는 파산을 할 수 없다. 이제 이거였고, 그래서 저기 이제 월가를 구제했었던 거잖아요. 금융위기 당시에. 금융시장 자체가 너무 커진 거죠. 투자시장 자체가. 파산시키기에는, 흔들게 하기에는 너무 커져 있는 거죠.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연준이나 일본은행을 압박을 해 들어갈 수가 있겠죠. 야, 예. 커진 시장이. 예. 네? 그럼 연준 입장에서도, 근데 이제 또 그럼 연준 입장에서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고민이 되냐면, 여기서 그러면 시장이 막 흔들릴 것 같으니까 이 사태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만약에 단기 자금 시장에다 또 돈을 퍼줘요. 금리 인하를 하면서. 그리고 일본은행도 더 이상 금리 인상을 못 한다고 포기를 해버려요.
이게 이제 선언을 해주길 바라는 거거든요. 항복시키려고. 항복이죠. 네, 항복을 바라는 거거든요. 금리 인하 빨리 시켜주고. 그럼 딱 이렇게 해버리면 자산시장에 다시 단기자금시장에 다시 물밀듯이 돈이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뭐 할까요? 그럼 또 투자하겠죠. 비유동성 자산에 더 높이, 더 멀리, 더 크게. 크게 이게 더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시장을 더 강하게 만들겠죠. 자산시장을 더 뜨겁게 달구게 만들겠죠. 그럼 거기서 이제 만약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자산 가격의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럼 연준 입장에서는 또 골치 아픈 일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두통 환자가 있습니다.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두통 환자인데 네. 머리가 빨개지듯이 아플 때 단 걸 먹으면 낫는데요. 그래서 머리가 너무 아플 때 단 걸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40살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40년 동안. 근데 40살에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초코파이를 한 상자를 원샷 한 거죠. 그랬더니 당뇨 걸리는 당뇨 온 거죠. 거죠. 당이 터진 네. 거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4년을 고생한 겁니다. 네. 근데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이제 4년이 지났더니 당 수치가 9.1까지 올라간 거예요. 원래 2.0이 정상이거든요. 이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당 수치가 이제 내려오길 기다리는데 드디어 이제 거의 다 내려왔어요. 네. 간신히 거의 다 내려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거의 끝났다. 이러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홍길동이 이제 퇴원하잖아요. 그럼 퇴원하면 뭐 할까요? 단 걸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퇴원하려고 딱 의사 선생님한테 인사하는 거죠. 선생님 저 이제 집에 갑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얘기가 1번 홍길동 씨 가셔서 마음껏 드세요. 1번 2번 홍길동 씨 옛날에 그게 아니에요. 이제 단 거 잘못 드시면 큰일 납니다. 드시더라도 정말 식생활 조심하셔야 됩니다. 1, 2번 중에 어느 쪽일까요? 2번이죠. 당연히 2번이 상식이죠. 이걸 갖다 지금으로 가져오면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40년간 인플레이션이 없었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을 푼 겁니다. 아플까봐. 근데 이제 그러다 인플레이션을 겪은 거잖아요. 거대한 인플레이션을. 근데 이제 치료가 되려고 하니까 또 푼다? 그러니까 이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홍길동은 나가면 옛날만큼 단 걸 먹을 수 있을까? 못 먹는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연준은 옛날만큼 돈을 풀 수 있을까? 시장은 그걸 기대하는 거죠. 못 풀걸? 그럼 연준이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파월 의장도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완벽하게 견제해 놓기 전에는 이걸 함부로 풀어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얘기한 것처럼 데이터 봐야 된다. 50bp 이하는 기본적인 시나리오가 아니다. 근데 시장은 보지 말라고 하는 거네요. 그렇죠. 시장은 닥치고 내려가는 이거잖아요. 왜냐하면 연준의 무기고를 열어보면 연준의 그 창고를 열어보잖아요. 그러면은 금리가 5.5가 쌓여 있어요. 그럼 25bp씩 낮추면 22번 낮출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코로나 때는 금리가 1.15였어요. 그럼 낮추더라도 낮출 수 있는 게 5번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낮출 게 22번이 있으면 선물 세트가 많잖아요. 저거 주시면 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만큼을 줬었을 때 다시 인플레이션에 불이 붙을까봐 그럼 여태까지 4년간 해왔었던 고생이 물거품이 되지 않습니까? 본인도 그것 때문에 잘릴 뻔 했잖아요. 그렇죠. 네?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라고 해놓았다. 네. 그러니까 앞에 실수해가지고 쌓아버렸지 않습니까? 네. 이게 금리를 쌓아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금리 쌓아놓은 상태에서 빨리 제압하면 되는데 힘들 때마다 이제 대충 끝난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제 시간 끌기를 하니까 이게 이제 여기까지 이제 몰려온 거고 그래서 선택을 하기가 더욱더 어려워지는 상황에 몰아넣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이제 그렇게 처해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일본은행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게 결국에는요. 예. 미국이 혼자서 풀려면 금리를 많이 낮춰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금리를 만약에 낮춘다고 한다면 이제 이런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홍길동이 아까 말씀드렸던 홍길동이 최악의 코너에 몰렸을 때 그런 생각을 해서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하냐면 조금만 먹으면 괜찮지 않을까? 그냥 도지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하늘에 맡기고 단 걸 먹을 거지 않습니까? 네.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눈앞에 있는 게 너무 힘드니까요.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정말 최악에 몰렸을 때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분명히 고민할 겁니다. 네. 근데 그 이전에는요. 연준이 그 카드를 쓰기가 어려우니까 다른 데에 헬프를 요청해야겠죠. 그래서 그 헬프를 요청할 수 있는 국가가 일본이겠죠. 그걸 이제 공조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공조를 했을 때는 어떤 일이 있냐면 첫 번째는요. 일본한테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일본도 사실은 지금 10월 달에 한 번 더 올릴 것 같다. 1.0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거기서 굉장히 많이 좌절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위에다가 사실은 안전장치를 좀 박아놓은 게 있어요. 뭘 박아놨죠? 안전장치를 박아놓은 게 있는데 이거 잠깐만 볼게요. 예. 제가 그 기사를 가져왔는데 자, 요겁니다. 잠깐 볼게요. 뭐가 있냐면
이번에 뭐 했냐면은 매월 6조엔씩 양적 완화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6조엔씩 장기 국채를 사들이는 거거든요. 장기 국채를 사면서 엔드로 엔을 살포했던 거예요. 그 자연스럽게 그렇죠. 근데 이걸 갖다가 지금 매 분기마다 4천억 엔씩 줄이는 거죠. 그래서 2, 3년에 걸쳐가지고 이걸 갖다가 제로로 줄이겠다는 게 플랜이었어요. 이번에 이것까지 같이 발표해요. 금리 인상하고 양적 완화 줄이는 걸 같이 발표했어요. 네. 인플레이션 조절하려고. 네. 근데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기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경우. 장기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면 뒤집어 말하면 이 미국하고 금리차가 좁아질 테니까 그렇죠. N이 강세로 가는 경우 과도하게 네. 매월 매입 예정액과 관계없이 기동적으로 유동적으로 매입의 증액이나 지정가격 오퍼레이션 공통 담보자금 오퍼레이션 이게 뭐냐면 돈풀기예요. 그걸 할 수 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감액 계획을 재검토. 매분기 4천억 원씩 줄이는 거 있잖아요. 이거 재검토할 수 있다는 거죠. 치수한다. 일단 금리 건드리는 건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얘는 건드리기가 쉽죠.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엔화가 너무 세지잖아요. 그럼 일본 은행이 나서가지고 뭘 할 수 있냐면 양적 완화를 세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편에서 엔화를 사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엔화를 사들이고 막 들어오잖아요. 엔화가 엄청 강세거든요. 네. 근데 거기다 대고 이제 양적 완화를 해가지고 엔화를 막 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냐면 얼마 전까지 딱 지난달까지는 엔 약세로 가는 걸 막으려고 한 건데 이제는 엔 강세로 가는 걸 막으려고 하는 거죠. 참고로 오늘 오후 3시에 일본은행에서 소집했거든요. 그래요. 일본은행에서 소집해가지고 회의 좀 하자고. 아마 이거 회의했을 겁니다. 근데 이걸 당장 넣는 것보다는 조금 안정세를 보이니까 좀 더 지켜보자 이랬겠죠. 왜냐하면 이 카드도 지난주에 줄이기로 해놓고서 이번 주에 미안해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마 시간을 좀 보려고 하겠죠. 그래서 안정장치는 하나 박아놓은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대해 반론할 수 있는 분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럼 이거 엔화가 강세로 가는 걸 막아서 엔화 약세로 돌리려니까 환율 개입 아니냐. 네. 환율 개입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옐런 의장이. 네. 옐런 재무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잠깐만 볼게요. 이 얘기가 슬라이드 맨 뒤쪽에 제가 좀 가져와 봤는데 옐런 재무장관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잠깐만 볼게요. 지난 4월 26일 날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옐런은 달러에 대한 엔화의 급격한 하락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의 잠재적인 움직임을 묻는 질문에서 외환시장에 대한 개입은 드물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부정적 견해를 들어. 그러니까 일본한테 장난치지 마. 이 얘기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 5월 24일 날 이거 G7 회의가 있었거든요. G7 회의에서 가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외환 개입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조치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일본 정부가 지금 160엔 넘어가는 거 막으려고 사력을 다해 방어하고 있는데 옐런이 나와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이 얘기한 거죠. 뜨끔하게 만든 거잖아요. 그럼 일본이 깨갱해요 이거. 그럼 야 봐라. 그럼 외환 시장에 개입을 못하는 거잖아. 그럼 양적 완화 조절해가지고 엔 강세 못 막네. 그렇죠.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7월 31일 날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 올리기 하루 전이었거든요. 네. 옐런이 뭐라고 하는지 잠깐 볼게요. 옐런 재무장관은 일본의 환시 개입은 일반적인 조작과 다르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네? 제가 이거 보고 뭐라고 하냐면 옐런은 일본의 엔화 강세 노력은 미국이 오랫동안 우려해온 고의적인 통화 약세에는 다르다. 하는 얘기네. 해도 된다는 얘기죠. 네. 정말 힘드시다면. 근데 정말 힘든 건 일본이 힘든 게 아니라 본인이. 미국이 힘들 때 해야죠. 그 얘기 아닐까요? 룸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공조라는 거. 그러니까 이래서 환율이 참 귀신도 모른다고 하는 게 그렇죠. 주식하고 달리 주가 뭐 코스피를 뭐 주가가 뭐 저기 중앙은행이 사들이고 팔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네. 근데 외환시장에서는 외환 당국이 존재하고 G7이 공조를 해버리는 문제가 G7이 공조해서 코스피를 끌어올리고 내리고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한쪽으로 쏠리는 거 맞고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외환시장에서는요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는 거를 막으려는 노력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주가하고 다른 게 코스피가 올라간다고 해서 일본이나 미국이 쫄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원화가 너무 약세로 보이면 일본은 자기 수출이 힘들어지죠. 이거 상대니까. 이게 다르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 간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서로 합의라는 게 존재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옐런 재무장관도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환율에 대해서는 공조란 말을 많이 쓰죠. 네, 외환시장 공조죠. 국제 공조가 그 대부분 다 환율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이제 시장이 많이 흔들릴 때는 이런 건 있어요. 저도 이제 시장을 물론 이제 다른 분들에 비해서 저보다 훨씬 오랫동안 보신 훌륭한 분들 많으시지만 저도 이제 20년 동안 마켓을 보면서 느낀 게
급부와 반대급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급부가 너무 세지잖아요. 그럼 반대급부가 더 세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 시장이 엔화가 0.1, 0.1, 0.1, 가랑비에 옷 젖듯이 강세를 보이잖아요. 그럼 이거 끼어들어 말아 이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어제처럼 일본 증시 13% 폭락 이러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뭔가 사람들이 공감을 하게 되지 않나요? 그렇죠. 일방적인 썰림 아니냐고 공감을 하게 만들죠. 그러면 반대급부가 세게 나오는 명분을 제공하는 경우가 그래서 이제 시장 보시면 훅 빠지다가 확 튀잖아요. 그러다 또 이제 펀더멘탈 자체가 하락을 가리키고 있으면 이렇게 빠지거나 아니면 반등이 나오거나 뭐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제와 오늘은 급부와 반대급부라고 보고요. 어제의 급부가 굉장히 강한 데 대한 반작용이 나왔다. 요거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앙은행이 카드가 있다. 미국은 지금 총알을 많이 갖고 있다는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다만 이게 인플레이션 꺼진 불이 아직 꺼지지 않은 불이 남아있기 때문에 불씨가 남아있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막 지르기가 굉장히 무서운 거고요. 그래서 걱정을 되게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걸 좀 제한적으로 써야 되지 않겠어라는 건데 시장은 다 내놔 이러고 있는 거고 한순간에 다 터져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일본 같은 경우도 사실은 꼼수를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외환시장의 개입은요. 예전에 제가 3% 나왔을 때 어떤 말씀 드렸냐면 엔화가 약세일 때 약세를 제한할 수는 있다는 말씀 드렸어요. 외환시장의 개입은 너무 엔화 가치가 너무 떨어지는 거를 막아줄 수는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돌릴 수는 없어요. 반대로 돌리는 거는 펀더멘탈이 받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을 세게 하면서 펀더멘탈을 돌리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본은행에서 쓸 수 있는 이 전략들은요. 결국에는 펀더멘탈을 돌리는 게 아니라 엔화가 너무 강세로 가는 걸 갖다가 계속해서 스무딩을 시켜주는 역할이거든요. 근데 아까도 네네. 그랬지만 다 그 패를 알고 있잖아요. 시장 참여자들도. 야, 이거 그대로 놔둘 수는 없을 텐데. 네. 이 기형적인 금융시장의 과잉 유동성 이걸 네. 엔캐리 트레이드도 그렇고. 네네. 그래서 어제 답을 한번 본 거죠. 어떤 트리거링이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래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야, 그럼 끝났냐? 이 네. 사태가 지금 끝난 거냐? 네네. 어제 해프닝이고 오늘은 리커버리 했으니까 끝났냐? 그건 결코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시장이 봤잖아요, 그거. 네네. 그러면 시장에 공포를 갖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일단 저는 공포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지금은 탐욕과 공포가 같이 좀 공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네. 손실에 대한 혐오가 굉장히 커요. 네. 그러니까 수익이 5% 나는 거하고 손실이 5% 나는 거하고 비교해 보면 네. 이익 5% 났을 때의 기쁨하고 손실 5% 났을 때의 슬픔하고 비교해 보면 이익 5%의 기쁨이 훨씬 작아요. 손실 5%가 훨씬 크거든요. 보통 그래요. 예, 보통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게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도 많은 사람들이 주식으로 돈을 벌고 주가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네. 나만 못 먹는다는 두려움이 되게 커요. 그래서 이걸 놓치는 거하고 손실 5%하고 거의 다이다이 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었던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경험 있죠. 경험을 통해 배우는 건데 네. 결국엔 배워줄 거 아니야. 이 학습이 굉장히 많이 돼 있는 거죠. 옛날하고 달라진 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걸 뭐 굳이 표현하자면 자신감? 이런 것들도 분명히 존재하다 보니까 이제 이걸 갖다가 자산 가격의 상승으로 다시 그러니까 하나의 기회다. 이러면서 이제 메우려는 그런 움직임들도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예측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건데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이게 결국에는 중앙은행이 그렇게 답을 내줘가지고 도와줘가지고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문제를 갖다가 뭐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되죠? 이제 저기 봉합? 네, 그런 건 가능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그렇게 해줄 거라고 의뢰껏 생각한 다음에 먼저 끌어올려요. 그럼 의뢰껏 도와줄 거라고 생각해서 먼저 쓴 거죠, 돈을. 네. 그러면서 행복해해요. 그렇죠. 그러면 보니까 힘들어해가지고 돈 주려고 했는데 웃고 있어요. 값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그러면 이때는 또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달라지죠. 예. 연준 입장에서도 주는 게 되게 부담스러울 텐데. 이게 그래서 너무 빨리 김칫국을 마시는 게 굉장히 너무 그 뭐냐면 복권 당첨됐다고 너무 공개적으로 파티하는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 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제 계속해서 매크로를 보면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포트를 넓게 펼치시는 게 맞다. 왜냐하면 매크로가요. 너무 빨리 돌아요.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부의 시나리오 쓸 때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성장 고물가, 고성장 저물가, 저성장 저물가, 저성장 고물가가 팽팽팽팽 돌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포트가 돌아가는 이 매크로가 바뀌는 그 속도를요 따라가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딱 일주일 동안만 돌았는데도 이 딥임팩트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요번에 이제 엔캐리로 하락했었던 이틀 전의 장도 공포의 기억으로 남기기보다는 그날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좀 다시 한번 복기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런 장이 혹시라도 그런 장이 또 뚜렷하게 한 번 더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네. 내 포트에다가 그런 장을 대비할 수 있는 애들을 갖다가 조금 같이 깔아놓는 전략을 써야겠죠. 그래서 저는 여전히 포트를 넓게 펼치는 전략이 지금처럼 매크로가 확확 돌 때는요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포트를 이렇게 개별 종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산 클래스를 그렇죠. 자산 클래스를 넓게 달러도 보는 넣고 거죠. 뭐 금도 예, 그렇죠.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죠. 예, 예를 들어서 금 같은 경우도 잘 버텼지 않습니까? 미국의 성장이 둔화되고 금리가 내려갈 거라고 보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 자산군들을 좀 다채롭게 깔아놓는 전략들이 저는 여전히 유효하다. 예, 그렇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네. 그 포트폴리오를 넓게 깔자는 얘기는 우리 다음번에 드립시다. 아, 네네. 1시간이 다 돼서 아, 예. 2%하고 안프로가 들어와야 되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그래서 진정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시는 거죠? 저는 이게 네. 그 봉합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봉합. 예. 그래서 여전히 이 중앙은행한테 자기들이 요구한 걸 받아내기 전까지는요. 예. 이게 완벽하게 봉합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여전히 좀 주의 경계는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안심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전 세계에 깔려있는 엔캐리 자금의 그 실체를 우리가 봤기 때문에 그 공포감에서 어떤 결정을 할 수도 있는 이 대상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루의 해프닝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한 프리미어의 오건영 단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